94년이었나요? 이건희 회장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그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95년 5월인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미 공장에서 500억어치 핸드폰을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지금도 500억은 엄청 큰 돈인데요. 95년도 500억이면 그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트렌드포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예 반도체 레거시 쪽에 이제 리세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를 냈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뭘 우려하고 있냐면은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DDR4 쪽의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5% 정도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한 9.9%까지 한 2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DDR4 그 이하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익이 좀 레거시 쪽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12월 달 최근에 발표된 고정가를 보면은 DDR5가 한 5% 정도 빠졌고요. DDR4 이런 거는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DDR5가 왜 빠지냐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창신 반도체 이런 중국 애들이 DDR4급까지 치고 올라와서 막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전략적으로 DDR5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쪽을. 그러다 보니까 DDR5 쪽도 소위 말해가지고 생산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트렌드포스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디램하고 낸드가 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주에서 14주 내외까지 이제 늘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한 6주 정도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늘었느냐? 중국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쪽에서 AI 쪽 탑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서 유통업체들이 좀 미리 좀 산 것들이 있는데, 생각처럼 스마트폰도 안 늘고 AI PC나 AI가 장착이 된 스마트폰 판매량도 생각처럼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유통업체들 쪽에 많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관련해서 보니까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가 낸드 다시 또 감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이 표는 지금 고정거래 가격 지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 표를 좀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또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직은 HBM3를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캐파 자체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수요 대비해서 한 50% 정도 공급 과잉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성에서는 지난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원래는 11월 달까지 뭐 얘기하고 4분기 때 그 HBM3 HBM 판매량이 50% 넘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항상 이제 잠재되어 있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주변적인 얘기들을 갖다 종합해서 보면 수율이 꽤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사양에서 판매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중저가 내지는 조금 낮은 사양에서는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이제 살짝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가격이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그게 또 한 가지가,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HBM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출을 갖다가 다 규제하는 겁니다. HBM급이면 다 규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하이엔드급은 어차피 안 들어갔었어요.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중국하고 거래했었던 데가 이제 주로 HBM2나 뭐 이런 것들은 삼성에서 이제 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삼성이 거기에서도 좀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물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비중이 안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계속 노이즈화 되고 있고요. 보니까 오늘도 한 200만 주 넘게 팔았던데, 이게 수급적으로 보니까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1.8% 정도 외국인이 매수한 걸로 잡혀 있거든요. 총 지분 기준으로. 그러면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물량을 다 비워낸다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마구잡이로 밀어서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은 당분간은 좀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결국 하방을 좀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주가 상승의 어떤 모티브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 또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은 세대 교체 과정에서의 공백기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장기간 안 좋으셨었잖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경영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었던 게 이제 바로 또 오너 재판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비우던 시기도 있었고 자리를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경영 공백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 관리하는 쪽에서는 비용 관리를 통해서 재무적인 안정성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뭐 순환에 의해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문제는 그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질 못했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도 초기에 나왔었을 때 AI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명확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고, 좀 뒤늦게 이제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이닉스한테 쳐져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든 배경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희 선대회장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스타일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표현을 하면은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을 좀 추구하고 좀 변화와 파괴를 되게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어떤 스타일은 그쪽보다는 조금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겠느냐. 물론 이거는 경영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처럼 막 적극적으로 보여준 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재판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인 스타일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해서 이제 그 차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그 과거에 소위 말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진보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반도체들은 대량 생산해 가지고 찍어놓고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필요한 만큼 주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양산 체제였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의 수요, 니즈, 원하는 거를 갖다 최적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먼저 찍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파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한 측면도 좀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리더십도 이런 데다가 고객 대응하는 어떤 방식에서도 그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어떤 변화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늘어졌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응이 못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이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지금은 누구도 넘버원이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전략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를 꼽자 그러면은 관리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기업이 변화나 혁신을 못합니다. 비용을 따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IT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전,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일본 업체들을 다 이기고 기량 업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쪽은 주저할 때 이건희 회장은 투자를 강행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거 되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침체 구간에서 투자를 갖다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 사이클에서 올라섰던 건데, 최근에 보여줬던 삼성의 모습은 기술보다는 좀 관리 쪽에 좀 치중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과감한 투자, 그 다음에 인재를 갖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사 때 DS 부문장으로 오신 분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분한테 그쪽 사업부 정권을 지금 맡겼다고 하는데, 그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삼성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열정과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조직 문화가 이제 경직이 돼버리게 되면 서로 소통보다는 내 위치, 내 역할을 이제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현재와 같은 삼성전자의 위기는 없었나요? 94년이었나요? 이건희 회장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그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95년 5월인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미 공장에서 500억 어치 핸드폰을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지금도 500억은 엄청 큰 돈인데요, 95년도 500억이면 그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임원들은 다 말렸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근데 그 당시에 애니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막 좀 이렇게 알려지고 막 올라가고 있을 텐데 불량률이 12%막 이렇게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극제가 됐죠.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자극제가 된 거고 안 파는 게 낫다라는.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를 되게 강조하면서 애니콜이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가죠. 그것도 사실은 이게 말로 해서 안 되고 어떻게 좀 사실 그거 되게 경영적인 위기거든요. 불량률이 10%가 넘어가는 게 사실 그 글로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업체들, 반도체 디램 업체들이 다 투자를 좀 망설이고 주저할 때 이건희 회장께서 투자를 오히려 강하게 더 크게 집행을 하면서 투자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 캐파가 커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양산을 하니까 단가를 또 확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들보다 단가를 훨씬 싸게, 그렇게 하면서 일본 업체들을 다 이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글로벌 리더가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뭐가 지금 문제인지 잘할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뭐 그 내부에서 임원들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불확실성이죠.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뭐 말을 너무 이제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온리 미국 중심으로만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줬었던 칩스법 관련해서 보조금도 안 주겠다, 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했던 거는 니네가 투자 안 하면 내가 손해보게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갑자기 또 HBM 판매 규제 또 발언 발표를 하고, 이게 또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앞으로 중국 공장 내로 또 최신 장비 반입을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중국 공장 자체가 이제 노후화되고 기술적으로 고부가 제품을 못 만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이제 철수를 하거나 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포텐셜의 어떤 리스크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AI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의 움직임을 보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아예 팔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물론 바이든이 한 거지만은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중국 투자 비중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컸었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유사하게 지금 AI 쪽을 갖다 진심으로 키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옆에 또 일론 머스크가 붙어 있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갖다 계속 강화를 해 나갈 거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그 빅테크들이 다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쪽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거를 찾아야 되는, 우리 입지를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I 규제를 이제 풀어낼 가능성, 이거는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철저하게 무인화 자율주의.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붙었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민주당 정부는 AI를 갖다 규제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 그래서 상용화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자리 저 효율화 부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규제 다 풀어버리려고 할 거고, 또 AI 이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이니까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FSD 이번에 13.2 버전이었나요? 그거 주말에 오픈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결국 상용화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항공기도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무인으로 하는 그런 항공기 개발, 이런 거 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쪽에 칩,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우리가 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은 그거는 또 미래의 하나의 어떤 포텐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위기와 기회가 어쨌든 공존을 한다. 근데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좋은 거보다 조금 부정적인 게 더 많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인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반도체가 지금 사실 중국이 미국을 아직 못 따라온 영역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반도체 설계나 이런 것 쪽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생산 쪽으로 보면 약해요. 특히 이제 패키징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은 답이 없고, TSMC,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는 2등이 이제 삼성, 디램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글로벌 1위, 2위는 어쨌든 삼성하고 하이닉스,
HBM도 삼성이 2위라고 얘기하기에 요즘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1위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중국은 뭐 특허를 훔치든 뭐하든 지네들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애매하잖아요. 대만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TSMC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말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공장을 옮겨놓게 되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이제 대체 수단이 생기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자국 내로 들어오게끔 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딜레마는 그렇게 끌어들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TSMC도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을 안 들어요. 자기네들 권리 주장을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손으로 일일이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SMC가 자랑하고 있는 게 늘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직원들이 열 몇 시간 일한다 뭐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 짓 했다간 바로 고소당하잖아요. 그만큼의 수율이 나올 수 있는지는 또 별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굳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가장 핵심 첨단 산업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 뜻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일단 둘 다 잘해주는 게 최선이겠죠. 생존 전략이라고 그러면 적응 잘해서 둘 다 HBM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D램이나 낸드 쪽에서도 이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첨단에서 계속 앞서 나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워낙에 삼성전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하이닉스는 그래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있어야 되고 하이닉스는 이제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시대가 왔었을 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의 이제 장비 반입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제한을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한 게 지금 중국 공장 그게 10조 원 정도 들여서 인수했었는데 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다가 돈 많이 벌 때 투자도 좋은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빨리 기술적으로 붙어야 된다. 이 차이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기술 유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인재 경영하고 인재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된다. 너무 비용하면서 막 사람이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나쁜 짓인데 독을 품잖아요. 감정을 품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렸어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인재들이 글로 넘어가면서 자꾸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유출되는 게 많으니까 보안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경영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명확하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책임, 그 정체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계속 앉혀놓고 있다든지 이러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양사 모두가 고민은 좀 앞으로도 좀 명확하게 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지만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모두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뒤지지 않고 자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누가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절치부심하고 이른 기업이었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다 말았던 HBM에 집중했었던 게 AI가 확산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AI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기회를 찾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개발 이런 거보다는 좀 관리 위주로 가지 않았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HBM 쪽에서는 사실 상대가 지금 안 되거든요. 25년도도 퀄테스트 통과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삼성 제품이 하이닉스 제품을 대체해가지고 고부가 제품 쪽으로는 못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 정도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을 어차피 기술적으로 쳤으니까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그 DNA라고 해야 되겠죠. 혁신과 관련된 그게 있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현금. 이게 큰 거죠. 사실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예전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기술적으로 삼성이 앞서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 차이가 하이닉스는 사실 별로 없었고 삼성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현금은 여전히 삼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술적으로 저기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이닉스는 지키려고 계속해서 거기도 HBM 관련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이제 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구도에서는 삼성이 역전할 기회가 없지는 않은데 하이닉스가 예전처럼 그렇게 삼성이 기를 쓰고 올라온다 그래서 갑자기 맥없이 뒤집어지고 그러진 또 않을 것 같다. 지금은 누가 더 앞선다 뒤진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삼성이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당장에는 올 연말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구간 진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 쪽 레거시가 이제 리세션 구간, 침체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고정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신 반도체가 내년 캐파를 지금 2배 정도 증설을 해가지고 저부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악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쪽 생산 비율을 줄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DR5 좀 고부가 그 레거시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쪽으로 너도 나도 또 그쪽으로 캐파를 갖다 올리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쪽은 당장에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될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전 당장에 노이즈가 심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쪽에서 수익은 꾸준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항상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는 거는 삼성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이 콜테스트 통과하고 제품의 퀄리티가 비슷해지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전반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을 때 계속 안 좋다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PC하고 그 스마트폰을 위시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요게 장착이 되는 게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이제 D램도 용량 자체가 커지게 되고 한 2배 이상 커지게 되고 탑재되는 용량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HBM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될 거고 이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연결이 돼 버리면 사실 판매 루트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전반을 놓고 보면 상반기는 좀 슬로우해도 하반기부터는 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미주호 은행이 아니라 미주호 증권사가 25년도 상반기가 저점이고 하반기부터 회복할 거다라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증권사들은 25년 실적이 무조건 좋은 걸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은 이익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톤다운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투자할 때는 일단 실적 좋아지기 기다렸다 좋아지는 순간에 사시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는 먼저 올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선행한다. 선행한다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산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뿐만 아니라 이제 트렌드포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돌아선다 하더라도 레거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쪽은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쪽이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긴 한데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HBM 투자와 관련된 것들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업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이 IT 기업한테 자꾸 배당 왜 안 해줘 이런 거 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건 아니고 밸류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빨리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는 따라 붙게끔 요구하고 그걸 감시해야 되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저 트럼프가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론만 키워주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밟으려고 할지는 그렇게 할까? 근데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게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마이크론만 챙겨주고 둘은 안 챙겨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쪽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근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지 않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상반기에 좋았던 내러티브를 갖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다 깨버렸죠.
당선되자마자 뭐 IRA를 폐지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금을 삭감한다, AMPC를 또 없앤다, 뭐 연비 규제 완화한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냥 줄줄이 그냥 기사화되고, 그러는 바람에 주가 급락하고, 또 옆에 일론 머스크가 붙어 있으니까 전기차 쪽 좀 챙겨주겠지 했더니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없어도 돼 뭐 이런 얘기 했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실제 여부하고 상관없이 트럼프 노이즈, 요게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내러티브에 의한 바닥, 그 다음에 주가 급등 반등했다가 다시 되밀릴 때 이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상단에서 잡으면은 그 업황 바닥이 확인이 되는 건데, 깼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이걸 다 깨고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이걸 안 깬 데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긴 좀 일러 보이고요. 바닥을 여전히 지금 찾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IRA 폐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보조금 삭감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미 하원에서만 해도 공화당 18명 정도가 지금 반대를 이미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통과 자체가 어렵다. 상원도 뭐 그 60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이슈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이 보조금 삭감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돼요. 트럼프는 저거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없애지 못하고 조금 줄였어,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은 되잖아요. 그 반대를 마냥 할 수도 없는 게, 트럼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원래 이거 IRA 보조금도 원래 트럼프가 했던 인프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 재원으로 돌린 거, 트럼프도 아마 비슷하게 방향을 가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폐지 쪽은 어려워도 일정 부분 좀 감액을 할 가능성은 있다 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AMPC 관련해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 관련한 가능성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그 감액도 감액이지만 연비 규제 요거를 갖다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 규제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차를 팔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냈었는데, 이걸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업계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금 늦춰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기차 업계로 보면은 2차 전지 쪽 섹터로 보면은 약간 잠재 리스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받지 않으면은 한 10,000불 레벨 차이 정도 난다는 것 같아요. 그러고요. 저기 내연기관 차하고 보조금 받으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여력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될지 안 될지 봐야겠는데,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테슬라향으로 4680 배터리 양산을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4680 배터리가 효율성도 좋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면 출력이라든지 에너지 효율도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탑재되는 개수가 획기적으로 줄어요. 그렇게 되니까 안정성도 높은 데다가 배터리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요인이 된다. 그럴 경우에 전기차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의 부담을 갖다 많이 제어해준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이게 제대로만 돼주면은 2차 전지 쪽에는 하나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일단 트럼프가 가장 크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좌우하고 있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2차 전지 산업 전반은 조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거는 내년 이제 막상 취임하고 나서 봐서 하나씩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할 수도 있고, 이제 저 양반 미쳤나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폐지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걸 갖다가 캘리포니아 주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키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이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다만 이게 또 한 가지 살짝 고민되는 거는, 이번 FEOC 규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건데, 트럼프라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 내에 CATL이 미국이 오케이만 해주면 난 미국에 공장 짓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라서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가 왔든 간에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노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약간은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디까지 가는지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캐정 구간이고 이중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중 바닥을 잡게 될 경우에는 이전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높아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아직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바닥을 찾고 있는 구간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은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좀 이제 딜레마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덮쳐가지고 파업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난달 말에 연이어서 같은 곳에서 두 번 화재가 났었죠. 또 이런 것들이 참 꼬이려고 그러면 자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씩 꼬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7만 원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의 어떤 밸류, 프리미엄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진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리튬 공장, 국내에서도 수산화 리튬 공장 이제 완공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도 이제 리튬 공장 지금 이제 염호 공장 오픈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전혀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거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지 않겠나 싶고요.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체 회장 복귀 하면서 시스템 경영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효율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재련하는 쪽, 정제해가지고 아연을 정제하는 과정을 얘기하지만, 이게 재련 소재, 니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재련하면서 거기에서 부산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더 내는 그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겠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전부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원이 튼튼하진 않으니까 투자와 관련된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완충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여기도 뭐 실적은 기대할 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래도 판매량 자체는 좀 늘 거라고 전망은 했지만, 그거는 이제 내년 가면서 재무적인 안정성만 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이제 내년 이후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해외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서 전기차 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는 의외로 테슬라. 의외로라고는 건 사실은 23년도 3분기, 4분기 때 테슬라는 24년 전망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내년도 판매를 갖다가 올해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판매 대수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그 다음에 GM, 그리고 현대차 쪽은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어쨌든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에코프로는 아닌 것 같고요. LG엔솔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회사들 위주로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쪽의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전방 업체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에 따라서 좀 안정화되거나 좋아질 그림이 좀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협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통해 가지고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2차 전지 공매도가 줄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전보다는 줄긴 줄었는데, 공매도 잔고가 줄은 것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총액 자체가 좀 많이 빠진 측면도 좀 있어요.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는 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년 2차 전지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2차 전지 전방 업체가 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하고 ESS 쪽이니까. 근데 이제 ESS 쪽으로 해서 매출은 아마 내년에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수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것들은 아마 26년 이후에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거니까, 내년은 주로 전기차 위주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우호적인 거는 내년에 이제 공장 가동되기 시작하는 북미 쪽에서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신차종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할 차종이 늘어난다라는 측면,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물론 이제 보조금을 삭감을 하거나 이제 줄였을 경우에 또 뭐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연말에 지금 전기차가 조금 더 팔린다는 말도 있어요. 내년에 애매하다 뭐 이래가지고 트럼프 되고 나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제 움직임 강화라고 하는 거는, 미국 쪽은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데 트럼프 때도 아마 중국산 제품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건 못하게 막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CATL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 양반이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중국산 자체를 갖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팔기는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럽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산 제품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룸이 많아진다. 노스볼트가 최근에 이제 파산했잖아요. 근데 노스볼트 파산은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은 못 만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유럽 시장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중국하고 한국 업체들.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룸이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방해 가능성. 보조금을 줄여버리든 연비규제를 낮춰버리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CATL이 내가 돈 갖고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들어와 이럴까봐, 이럴까봐가 아니라 그걸 또 하려면은 사실 또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규정을 바꿔서라도 하려고 할 것 같고 지금 블루웨이브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센티도 누르고 그다음에 실제 적용이 만약에 보조금을 줄였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안 줄였을 때보다는 조금 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좀 있고,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는 게 도움이냐 아니냐. 일론 머스크는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엄청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것도 중국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거 미국으로 갖다 팔려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거 못 팔고 한국으로 들어왔었죠. 그런 부분들까지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우리한테 우호적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체크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트럼프 스타일은 좀 딜레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을 보면은 지금 경기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요번에 발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나왔던 내용은 되게 좋게 나오는데, 일각에선 그런 말도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랬다는 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노이즈도 살짝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들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일본도 경제 외부에서 보는 건 좋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판매에 약간 제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 전체로 얘기할 때. 그리고 FOMC 지난번 의사록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옆에 그 표인데,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빨간색 그래프 23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다. 그만큼 크레딧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조금 그 리스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앞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은 테슬라, 그리고 GM도 내년에는 공원이 흑자 달성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데가 현대차. 전방쪽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가지고 힘든 시간 어렵게 지나오고 있고 같이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12월은 생각보다 그림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온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이 물려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빠져나오는 방법, 또는 이제 포트 교체하는 방법, 이런 걸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듣고 하시지 마시고 매포트와 관련된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시면서 내년에 좋아지는 쪽이 어딜까, 그걸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좀 나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하는 동안은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